북한이 오늘 오전 군사 정찰 위성 1호기를 발사했으나 사고로 추락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북한은 지난달 13일 신형 고체 연료 ICBM을 시험 발사한 지 40여일 만에 다시 도발을 한 건데요. 북한은 위성 발사의 명분으로 한미 훈련과 미 전략 핵 잠수함의 한반도 전개 등을 지목한 상황입니다. 북한의 정찰 위성 발사 그리고 앞으로 한반도 정세와 관련해서 두 분의 전문가 모셨습니다.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 나와 계십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오늘 오전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물론 우리가 정찰 위성을 발사할 것이다라는 것은 계속 보고가 됐었던 거기는 하지만 6월 중에 발사할 것이라는 이런 보도들이 많이 나와 있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두 분 일단 앞서 이 오전에 그 소식 전하고 어떤 마음으로 좀 소식들 전하고 상황 보고 계시는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좀 말씀을 해주실까요? 예, 북한이 사실은 며칠 전에 이 IMO를 통해 가지고 북한이 이 정찰 위성을 발사한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그런데 30날 어제죠. 어제는 이제 느닷없이 이병철 북한의 그 군사 2인자죠. 네. 노동당 군사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인데 이 사람이 나타나서 얘기한 게 6월 달에 쏠 거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죠. 한쪽은 5월 31일부터 쏜다고 그랬고 한쪽은 6월 1일부터 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오늘 쏴버렸잖아요. 네. 오늘이 5월 31일이에요. 네. 북한이 정말 북한스럽다는 생각이 들어요. 끝까지 혼란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북한이 노력하고 있지 않은가. 그래서 오히려 6월 달에 쏜다라고 얘기함으로써 5월 31일 날 오늘 쏘는 것에 대해서 한미일의 정보 자산 감시 수단들이 조금 느슨해질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일부러 북한에서 연출하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박원근 교수님께서도 일단 오늘 쏠 거라는 예상은 하셨었는지 가능성을 배제하지는 않았는데요. 북한이 서두르고 있다는 것은 분명히 읽힙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얘기한 거는 사실은 오늘 31일 공공시니까 오늘부터 시작해서 11일까지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요. 근데 보통 그 위성 발사를 할 때 북한뿐만 아니라 대부분 국가들이 IMO, 그 국제해사기구에 통보를 할 때는 첫날이 사실 디데이로 많이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날은 날씨나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예비 그런 날로 잡는 게 있고요. 북한 같은 경우도 2016년에 그들이 말하는 광명성 4호를 발사했을 때도 첫날로 통보한 첫날에 발사했거든요. 그런 면을 봤을 때 배제할 수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는 있는데요. 근데 여전히 굉장히 서둘렀다라는 것이 다시 한번 확인이 되는 게 결국 실패했다라는 거 북한 스스로도 굉장히 빨리 밝히고 그리고 그간에 한미 정보 당국이 추적해왔던 과정을 보더라도 예상보다 굉장히 빠르게 진행을 하고 있었다. 그러니까 뭔가 좀 쫓기고 있다라는 그런 느낌은 확실히 받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북한이 좀 빠르게 실패를 인정을 했습니다. 이 모습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거는 어쩔 수 없는 북한의 또 선택이겠죠. 왜냐하면 이게 한국과 미국 전 세계가 다 주목을 하고 있고 특히 우리 합참이 실시간 발표를 해서 레이더에서 사라졌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정확한 궤적 같은 것은 금세 나올 수가 있으니까 북한이 오히려 한국이나 미국에서 얘기가 나오기 전에 자신들의 입장을 밝히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해서 선제적으로 나왔다고 생각이 되고요. 뭐라고 나왔냐면 북한 발표에 저는 제목을 주목을 했는데 군사 정찰 위성 발사 시 사고 발생했다. 사고 발생이라는 표현을 썼거든요. 그래서 나름대로 1단은 분리가 됐는데 2단에서 제대로 되지 않았다라는 것을 근데 이것도 굉장히 이례적입니다. 상당하게 자신들의 입장, 특히 이거는 말 그대로 김정은이 직접 지시한 거기 때문에 결코 실패해서는 안 되는 건데요. 그럼에도 이렇게 실패를 인정했다는 것은 어쩔 수 없는 면이 있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원래 과거에도 이렇게 좀 빨리 실패를 인정을 했었었나요? 네, 북한이 사실상 1998년도부터 대포동을 발사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인공위성을 가장한 ICBM을 이제 발사를 쭉 해왔는데요. 그게 이제 몇 번에 걸쳐서 실패를 했죠. 그래서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들어서면서 조금 방향이 바뀌기 시작했는데 그전에는 이렇게 한 3번 정도 실패를 해도 이걸 실패했다고 얘기를 안 했어요. 발표도 안 하고. 그런데 2012년도 4월 12일 날 김정은이가 공식적으로 등장한 이제 날이기도 하는데 4월 15일을 앞둔 며칠 전이죠. 며칠 전날 북한이 은하 3호를 발사해서 실패했거든요. 실패하자마자 바로 실패했다라고 오늘처럼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나서 2012년도 12월 달에는 광명성 4호를 발사원에서 성공했어요. 성공하고 나서 한 3시간 있다가 특별 방송을 통해서
우리 성공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보면 뭐 계속해서 이게 성공과 실패에 대해서 북한이 이렇게 알려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즉각적으로 알리는 건 어떤 의미가 있다고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지금 박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 예. 북한이 그렇게 이제 은둔적이고 예. 굉장히 이걸 뭐 비밀스럽고 그런 것이 아니라 실패했으면 실패했다, 성공했으면 성공했다. 이게 이제 김정은의 통치 스타일하고 직접적으로 연관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예, 이번에 발사 시에 사고가 있었다고 발표를 하면서 함께 발표했었던 게 위성이 만리경 1호 신형 위성 운반 로켓은 천리마 1형이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만리경, 천리마 둘 다 좀 생소한 이름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것은 저희들이 생각할 때 북한이 이제 어떤 엔진을 쓸 것인지 예. 굉장히 중요한데 만일 액체 엔진이라고 하면은 백두산 엔진을 쓸 거라고 생각을 네. 했어요. 왜 그러냐면 백두산 엔진이 80톤 포스거든요. 그러면 이게 이제 듀얼로 하면은 160톤 포스 정도 나오니까요. 이게 이제 한국처럼 뭐 4개를 클러스터로 하면은 320톤 포스까지 나와서 이번에 우리 한국이 쏘아 올린 300톤 포스보다 훨씬 더 추력이 높은 거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북한이 발표한 것을 보면 이게 만리경 1호라고 그랬단 말이죠. 그렇죠. 이거는 그럼 백두산 엔진이 아니고 백두산 엔진보다는 성능이 더 좋은 그런 엔진을 사용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천리마 일행이라고 하는 것도 북한이 정찰 위성 이렇게 명칭을 붙일 때 앞으로 천리마 1형, 2형 이런 식으로 붙이겠구나 하는 것을 보여주었다라고 볼 수가 있죠. 예, 이 처음 공개가 된 거잖아요. 좀 뭐 어떤 특장점 같은 걸 좀 보신 게 있으신지요? 뭐 정확한 재원은 앞으로 계속 나와야 될 그렇죠. 부분인데요. 네. 몇 가지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게 이게 정찰 위성이라고 이름 붙인 것이 과연 정말 어떤 형태인가가 지난 16일 날 김정은이 직접 현지 지도 국가우주개발국에 가서 사진이 좀 나오긴 했습니다만 네. 뭐 그 전문가들 분석을 보면 이것은 뭐 상당히 조악한 수준이다라고 알려져 있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뭐 확인이 필요할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결국 또 하나 핵심은 추진체인데 이것도 새로운 형태의 추진체인지 아니면 자신들이 갖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새롭게 이름을 붙인 건지 그 부분도 좀 확인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북한 발표만 보면은 어쨌든 새로운 형태고 특히 2단 분리에 실패했기 때문에 거기에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자신들이 확인하고 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북한이 처음에 이것을 발사할 때 군사 정찰 위성 1호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1호라는 의미는 앞으로 2호, 3호, 4호로 계속 갈 수 있다라는 거고요. 아까 우리 김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리병철이 얘기를 하면서 이것은 계속해서 확장하고 계속해서 하겠다. 그러니까 보통 정찰 위성이라는 게 하나만 갖고 제대로 작동할 수가 없기 때문에 네. 앞으로도 계속 발사를 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그 판단은 분명해 보입니다. 네,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뭐 지금의 상황을 조금 더 면밀히 조사를 해봐야겠습니다만은 지금 알려진 바에 의하면은 2단 엔진 시동 비정상으로 추진력이 상실되어 서해에 추락했다라고 북한이 말을 하고 있는데 어떤 문제가 좀 있었다고 보고 계세요? 이건 이제 우리 누리호하고 비교해 보면은 금방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리면은 2단 추진체가 분리될까 이건 이제 생각하시기 쉬울 텐데요. 예. 누리호 같은 경우에는 1단 분리하는데 한 2분 정도 걸렸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정확하게 하면 125초. 네. 그리고 나서 페어링이 분리하는데 234초. 그래봤자 4624. 네. 4분이 채 안 걸리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2단 추진체가 분리되는 것이 그때 보면 272초. 그러니까 4분 조금 더 넘은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모든 발사 성공과 실패는 뭐 어떻게 보면 한 3, 4분 사이에 다 결정이 된다. 그리고 예. 나서는 이제 3단 추진체가 분리되는 건데요. 2단 추진체가 실패했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제 이 엔진을 어떤 것을 썼느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데 우리 예. 한국 같은 경우에는 누리호를 발사를 할 때 1단, 2단, 3단에 모두 액체 연료를 사용을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액체 연료 4개 그러니까 클러스터를 해가지고 300톤 포스를 해서 올린 거고요. 네. 두 번째는 2개를 사용을 했고 마지막 3단 엔진에는 액체 연료 1개를 사용해서 이걸 발사에 성공시켰거든요. 예. 그런데 북한 같은 경우에 지금 발사를 한 것이 일단은 제가 볼 때는 뭐 액체 엔진을 사용했다라고 봅니다. 북한이 얘기하는 만리경 1호. 네. 그런데 2단 엔진을 액체 연료를 사용했는지, 예. 고체 연료를 사용했는지, 그리고 3단 엔진은 뭐가 이제 사용을 했는지 이건 지금 모르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2단 엔진을 지금 점화시키는 과정, 네. 이제 페어링이 먼저 분리가 되고 그다음에 점화를 해야 되니까 네. 그 과정에서
이게 점화가 돼야 되는데 여기서 사고가 생겼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이게 액체 연료든 고체 연료든 2단 추진체에 지금 문제가 있다라고 보는 거죠. 우리 군이 이제 잔해를 이제 수거하고 인양을 이제 하게 되잖아요. 만약에 이거에 성공하게 된다면 이런 부분들을 좀 알 수 있을까요? 북한의 기술을 상당 부분 파악할 수 있겠죠. 군 발표에 따르면 현재 그 군산에 있는 74km 예, 정도 예. 떨어진 어청도라고 얘기를 하니까 네. 그쪽에 2단 분리체, 이게 2단 추진체인지 아니면 이게 페어링, 덮개인지 뭐 그런 부분들도 다 판단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요. 어쨌든 네. 잔해를 수거할 수 있다면 북한의 기술을 알아볼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번에 우리가 좀 추정이 가능한 게 북한이 일본과 IMO에 얘기를 할 때 자신들의 낙하 지점을 3군데를 놓고 얘기를 했거든요. 예. 그것을 지난 북한의 그 미사일 발사와 비교를 해보면 예를 들어서 2016년 그들이 말하는 이제 광명성 4호라든지 2012년에 은하 3호를 발사했는데 그때보다 훨씬 더 그러니까 추락하는 1차, 2차, 3차 지점이 더 멉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추진력이 더 좋은 그런 발사체를 사용하려고 한다라는 것은 확인이 됐거든요. 네.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종합해서 이번엔 좀 판단이 필요하다. 우리도 나름대로 한미가 같이 공조해서 기술적인 판단이 할 필요는 분명히 있다라고 보입니다. 실제로 북한에서 발표한 바에 따르면 사용된 연료의 특성이 불안정한데 사고의 원인이 있는 것 같다라고 발표를 했거든요. 그런데 사실 이 위성을 발사할 거라고는 계속 많이 얘기를 했었고 나름 이렇게 뭔가 보여주기 위함이 많았을 텐데 왜 굳이 불안정한 원료나 이런 것들을 채택을 해서 이렇게 좀 실패의 상황을 만들었을까? 이 부분도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북한이 실패하고 싶었겠습니까? 그건 그렇지만 최대한 좀 안정적인 걸 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 싶어서요. 최대한 이제 안정적으로 하려고 했겠죠. 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실패하기 위해서 뭐 발사하지는 않았을 거니까요. 근데 아까도 이제 박 교수님께서 이제 말씀을 하셨지만 조금 북한이 서두른 측면은 있긴 있어요. 근데 사실상 4월 달에 그 국가우주개발국에 가가지고서는 얘기한 것이 이제 그 북한이 얘기하는 정찰 위성 이거 이제 전부 다 준비가 다 됐으니까 계획된 날짜에 쏴라. 그랬고 5월 달에 가서는 국가우주 그 임시위원회죠. 거기 가가지고서는 저기 정찰 위성 1호기 시제품을 보면서 이제는 탑재 준비가 다 됐으니까. 네. 발사 준비가 아니라 탑재 준비까지 이제 다 됐으니까 나는 네. 이를 차후 계획을 승인한다까지 얘기했거든요. 그것은 어떻게 보면은 북한 과학자들한테 엄청난 압박이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과학이라고 하는 것이 무슨 지시한다고 이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과학은 과학으로 다 처리가 돼야 되는데 이것을 의지를 가지고 계속해서 어떻게 보면 김정은이 압박을 가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이것이 이제 실패로 연결이 됐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죠. 보통 지금까지는 우리가 쏘아 올릴 수는 있는데 눈이 부족하다 뭐 이런 그렇죠. 표현들을 많이 쓰지 그렇죠.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쏘아 올리는 것 자체에도 문제가 생긴 걸로 저희가 지금 파악하고 있으면 되는 겁니까? 그렇죠. 제가 볼 때는 이제 북한하고 한국하고 크게 차이 나는 것은 이제 한국이 그동안은 인공위성체는 굉장히 기술 수준이 높았고 발사체는 수준이 좀 떨어졌는데 반대로 북한은 발사체는 굉장히 수준이 높고 요 위에 탑재하는 인공위성체는 수준이 낮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지난 5월 25일 날 누리호를 발사함으로써 이제는 발사체도 인공위성체도 다 수준이 높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을 했고요. 예. 북한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보면은 2012년도 12월 달하고 2016년도 2월 달에 자기네들이 얘기하는 인공위성을 발사해서 성공시킨 경험이 있잖아요. 게다가 그 뒤로는 계속해서 화성 14형, 15형, 뭐 17형 해가지고 액체 연료 수없이 발사를 했고 네. 심지어는 화성 18형 고체 연료 고체 연료까지 발사 네, 네. 성공시킨 경험이 있단 말이죠. 네. 이런 경험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이제 실패를 한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것은 인공위성체하고 북한이 여태까지 얘기해왔던 그런 그 ICBM 이런 대륙간 탄도미사일하고 기술에 조금 차이가 이런 데서 나타나지 않았는가 이렇게 보죠. 그리고 이런 인공위성의 성공과 실패는 미국처럼 또는 일본처럼 수없이 성공 경험을 갖고 있어도 그 조그만 문제에 의해 가지고 실패하는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미국도 이제 뭐 그렇게 수없이 성공을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가끔씩 실패를 하고 일본도 얼마 전에 그 발사한 것이 실패했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좀 볼 필요는 있다 이렇게 보죠. 말씀 중에 그 우주 발사체라는 것과 ICBM이라는 것이 어디까지가 좀 같은 거고 어디서부터 좀 차이가 나는 건지 이 부분 좀 짚고 가면 좋을 것 같아요. 뭐 그 차이가 분명히 있을 수밖에 없는 게요. 일단
목표 목적이 다르죠. 그러니까 우주 발사체 북한이 얘기하는 것은 한국도 하는 것처럼 위성을 올리기 위한 것이고 예. 그리고 ICBM이라는 것은 그것은 무기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분명하게 목표를 상대로 특히 ICBM은 핵을 탑재해서 상대방을 공격하는 것인데요. 네. 그냥 쉽게 그 궤적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추진체 위성 발사 뭐 장거리 로켓이라고도 부르고 네. 그런 것은 이제 추진체 그때 주로 곧바로 올라가는 형태고 그리고 ICBM이라는 것은 상승 고도를 찍고 내려오면서 탄도미사일이니까 결국 공격하는 대기권 밖에 있다가 진입하면서 떨어지는 형태라는 거죠. 그렇지만 그 기술을 보면은 어쨌든 추진해서 위로 대기권 바깥으로 치솟아 올라가는 것은 같은 기술이고 그다음에 ICBM은 대기권에 재진입해서 정확하게 목표를 이제 찾아가는 그 기술의 차이가 있다라고 판단이 되는데요. 예. 북한이 그간 뭐 쐈다는 위성 같은 게 사실은 공개적으로 얘기한 건 6번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네. 그중에 위성을 올렸다라는 건 2번 정도고요. 그게 마지막이 이제 2016년 이른바 광명성 4호인데요. 그때까지는 북한이 사실상 위성에 대한 개발보다는 이 장거리 로켓 ICBM을 개발하기 위한 그 이유가 더 컸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2016년까지만 하더라도 북한이 계속해서 ICBM을 공개적으로 개발할 경우에는 제재가 계속 부과되니까 네. 이것을 자신들이 뭐 일종의 명분, 정당화를 하는 것이죠. 우주의 평화로운 개발을 위해서 쏘고 있다. 그런 명분으로 사실상 ICBM 개발을 했다면 이번에 쏜 것은 그것은 아니고 그 ICBM 개발보다는 이 정찰 위성 자체를 목표로 했다라고 저는 분명히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지금 북한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좀 빠른 시일 내에 우리가 2차 발사를 시도하겠다라고 이제 오늘 발표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현실적으로 이 빠른 기간 내에 발사를 단행할 수 있는 그 기간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까? 뭐 정확한 기간은 사실은 이제 그 아까 우리 김현수 교수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을 과학자들한테 맡겨놓을 것이냐 아니면 정치적으로 움직일 것인가의 차이가 있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제가 예. 거듭 말씀드린 것처럼 북한의 초조함이 느껴진다라고 얘기를 한 게 예. 이게 김정은이 직접 지시를 한 거거든요. 그리고 시작은 2021년 1월 8차 당대회 때 북한이 그 국방발전 5개년 계획을 얘기하면서 핵심 무기 중에 하나로 이 군사 정찰 위성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네. 가까운 시간 내에 군사 정찰 위성을 운영하겠다라고 김정은이 직접 밝혔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도 작년 3월 국가 우주 개발국을 시찰하면서 5년 내에 다량의 정찰 위성을 배치하겠다라고 또 직접 얘기를 했고 예. 작년 12월 같은 경우에도 또 한 번 이번에는 이제 동창리 우리 그들이 말하는 서해 위성 발사장에 직접 가서 김정은이 올해 4월까지 군사 정찰 위성 1호기 준비를 끝낼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4월 중에 이제 발사를 하지 않을까 했는데 네. 결국은 뒤로 밀렸고 그리고 16일 이번 달 16일에 뭐 저희 자료 화면에도 계속 나왔습니다만 김주혜를 데리고 다시 네네. 한번 가서 이제는 모든 기술적인 준비가 끝났다라고 얘기를 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일련의 행보를 보면 이것은 김정은의 직접 관심 사안이고 이른바 1호의 지시 사항이기 때문에 북한 과학자들이 느끼는 압박감은 굉장히 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 이게 이번에 실패한 것을 보면은 정말 과학적으로 모든 것이 철저히 준비됐느냐 아니면 말씀드린 이런 정치적인 압박 때문에 됐느냐 이제 그 부분은 우리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예. 분명히 작동했을 가능성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예, 예. 북한이 그- 지금 우리도 지금 조태용 안보실장 주재로 NSC를 개최한 상황이고 북한이 추가 도발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해 주셨는데 그 가능성 예의주시하고 있고 동맹과 공조 태세 유지하겠다. 그리고 발사를 성공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안보리 결의 중대 위반인 사안이다. 한반도 국제사회 평화 안전 위협의 심각한 도발이다라는 규탄 입장을 냈다는 것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계속 얘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 2차 발사가 언제 진행될지 지금 확실히 알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ICBM, 누리호, 그전에 누리호 쐈던 것들을 생각해 보면 이게 바로 내일 될 수도 있는 거고 혹은 원래 얘기했던 11일을 넘어갈 수도 있는 거지 않겠습니까? 북한 입장에서 급한 마음에 11일 안에 어떻게든 뭐 쏘려고 하고 뭐 그럴 움직임도 있을까요? 글쎄요, 이제 우리가 누리호를 보면 누리호 이제 발사를 24일 날 이제 계획을 했었잖아요. 그런데 누리호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누리호에서 이것을 눕혀서 다시 점검하면 네. 이게 하루 만에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과학자들이 이 누리호에서 어떻게 하든지 간에 내리지 않고 결함을 확인하기 위해서 밤새서 이 결함을 찾아내서 그 다음날 발사할 수 있었던 거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북한이 이 2단 추진체에 문제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했는데 거기에 네. 대해서 아주 명백하게 그 문제가 결함이 뭔지를 밝혀내겠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예. 그게 얼마나 빨리 밝혀질 것이냐. 아. 이건 모르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31일부터 6월 10일까지 해놓았지만 일단 이것은 이제 실패한 거잖아요. 네. 실패해서 이걸 빨리 아마 북한이 다시 이제 이걸 찾아낸다라고 하면 아마 네. 이게 가능하겠지만 예. 6월 10일까지 예.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힘들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죠. 그러니까 이게 과학적으로 어쨌든 준비라는 것도 필요하고 완성도가 필요한데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정치적인 목적으로 속도를 내고 있는 거라면 왜 정치적인 목적으로 이걸 빨리 지금 진행하려고 하는가 완성도가 떨어지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배경에 대해서 좀 궁금합니다. 이거는 그 말씀드렸던 것처럼 2021년 8차 당대회 때 그 핵심적인 무기 체계로 이미 공포가 돼 있었고 예. 그리고 북한이 김정은이 직접 일정 수준의 4월이라는 시기를 네네. 못 박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북한 체제의 특성을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데 북한 체제의 가장 특성은 최고 지도자가 얘기한 것이 그 어떤 것보다 더 권위를 갖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그냥 맞춰야 되는 거기에 거고요. 맞춰야 되는 상황이 분명히 발생을 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4월 달에 그렇게 얘기를 했음에도 지금 5월 거의 사실은 6월이면 한 달 이상 지금 좀 한 달 정도 늦어지는 이런 상황조차도 그쵸. 북한의 과학자들이 느끼는 그런 부담은 굉장히 컸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되고 끊임없이 김정은 위원장이 올해만 해도 제 기억에 세 번 이상을 현지 지도를 우주개발국으로 가면서 직접 확인한 그런 작업들이기 때문에 이제 그것은 뭐 부담이 된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다음번에 언제 발사를 할 것이냐는 오늘 북한 발표를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일단은 이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스스로 인정했고 네. 이거를 극복하기 위한 과학 기술적 대책을 시급히 강구해서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부분 시험들을 거쳐서 네. 가급적 빠른. 네, 네.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 말을 그대로 이해를 한다면 네. 그렇게 서두르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아. 것을 이해를 할 수 있죠. 왜냐하면 네. 문제를 원인을 해명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다시 시험을 한 후에 네. 발사를 하겠다라는 아. 거 얘기를 했으니까 예. 한 번 실패는 북한이 뭐 이전에 아까 김혜수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한 번 실패 이상 여러 번 실패한 적도 있습니다만 김정은이 직접 지시한 게 한 번 실패가 굉장히 큰 타격은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중요한 것은 예. 두 번 실패해서는 안 되겠죠. 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북한 당국의 고민도 충분히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애초에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 이 정찰 위성을 4월에 발사한다는 것 그 기준과 시점 자체가 좀 급하지 않았었나라는 생각도 하게 되는데 그 날짜를 박은 이유가 있었을까요? 글쎄요, 왜 그 4월까지 그 얘기를 했는지 예. 저는 잘 모르겠는데요. 아마 굳이 이제 연관을 시킨다라고 하면 네. 한국의 누리호 발사는 날짜가 정해져 있었거든요. 예. 아. 그래서 대충 한국의 누리호 발사가 5월 달에 이렇게 돼 있으니까 북한 입장에서 보면 가능하면 조금 빨리 한국보다 더 먼저 이렇게 발사를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한국이 발사하게 된다라고 하면 왜 한국은 발사해도 되고 우리는 안 되느냐 이것 가지고 의기장을 놓을 그런 생각도 좀 있지 않았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예. 과학이라고 하는 것이 날짜별로 뭐가 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네. 그런 차원에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그러면- 있을 예. 것 같습니다. 사실 지금 또 여쭤보고 싶은 게 지금 발사장을 그래서 어디서 쌌느냐. 동창리에서 발사장을 뭐 새롭게 건설했다 이런 내용도 계속 나오고 있었는데 지금 아직 뭐 나온 거는 없습니다만 어떻게 좀 예상하고 계십니까? 이게 상당히 이례적인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요. 북한의 의도를 정확히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만 동창리 서해 발사장에 발사대를 두 군데를 운영을 했다라고. 기존의 발사대도 있었고, 그러니까 발사대를 있고 그다음에 북한은 조립동을 거기다 갖다 붙입니다. 예. 그 안에서 실질적인 이제 발사체를 준비를 하고 위성을 얹는 거죠. 근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두 군데에서 했다라는 거, 기존에 있던 것과 또 한 3.5km 정도 더 해변가 쪽에 이제 새로운 발사대를 만들고 그렇게 했는데 두 군데 다 조립동을 붙였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기존의 발사대보다는 새로운 발사대를 활용했을 가능성이 높죠. 왜냐하면 그 북한도 스스로 밝힌 것처럼 이번에 발사체라는 것이 이전과는 다른 천리마형이라는 새로운 천리마 1형이라는 새로운 발사체를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이 발사대 자체도 새로운 형태로 했을 가능성은 있다. 근데 여전히 의문이 되는 것은 두 군데를 동시에 작업을 네네. 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 부분을 좀 어떻게 보셨어요? 이것도 이제 제가 볼 때는 북한이 우리 이제 한미일한테 혼란을 주기 위한 목적이 좀 아하. 있었지 않느냐 이번에도 이런 생각을 북한스러운, 하고요. 예. 정말 북한스럽죠. 예. 그래서 지금 박 교수님 잘 말씀을 하셨지만 기존 발사대에서는 크레인을 갖다가 지금 바꿨잖아요. 네. 75m짜리를 90m짜리로 해서 25m를 더 높였단 말이죠. 네네. 그런데 우리 이번에 그냥 언뜻 생각해 보면 누리호 발사대가 몇 미터 정도 높이였는지 혹시 기억하세요? 그게 47m입니다. 아. 그런데 이걸 90m로 올렸다고 하는 것은 앞으로 이쪽에서 굉장히 큰 대형
저기 인공위성을 북한이 말하는 인공위성을 발사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고 네. 그게 무슨 뭐 레일을 통해서 가금물대에 있었다라고 하는 건데 그것은 이제 옆으로 붙여졌다는 게 그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새로 이제 발사장이 만들어졌잖아요. 바로 네. 옆에 그게 이제 가로 세로 135m, 40m짜리인데 그게 이제 패드가 만들어지고 그 위에 이제 콘크리트도 다 타설도 되고 거기도 역시 파란색 가건물이 있어서 이동형 레일을 통해서 옆에 붙여놨단 말이죠. 네. 그러면은 이제 계속해서 한미일이 정보 자산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야 가만히 있어봐 이게 신형 그 발사장에서 발사하냐 예. 또는 구형 발사장에서 발사하냐 이렇게 대한 이제 헷갈리게 하는 게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이제 신형 발사장은 지금 액체 연료나 이런 것들을 넣을 수 있는 시설들이 지금 안 만들어져 있어요. 네. 그런데 원래 있던 그 발사장은 그런 시설들이 이미 다 돼 있거든요. 네. 그러면은 원래 있던 기존 발사대에서 쏘면은 아 이거는 액체 연료를 위한 액체 연료를 이용한 발사를 하겠구나. 그리고 신형은 고체 연료를 이용한 발사를 하겠구나. 이런 이제 추측을 해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북한이 지금 말씀하셨던 그 천리마 일형이 과연 일단 추진체가 액체 연료인지 고체 연료인지 구형 발사대에서 발사한 건지 신형 발사대에서 발사한 건지 이것도 지금 모르는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네. 여기에 대한 분석도 더 필요하지 않는가라고 보고요. 예. 만일 이제 우리가 이번에 그 일단 추진체를 수거해 본다면, 네. 수거할 수 있다면 네, 네. 굉장히 이제 힘든 과정이긴 하지만 예. 어느 정도 저 정보를 좀 파악할 수 있지 않겠는가라고 아. 생각을 합니다. 이 북한이 위성 발사의 명분으로 이제 한미 훈련을 지목을 했습니다. 지금 화력 경멸 훈련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어쨌든 지금은 이제 실패를 했잖아요. 그러면 이 훈련 기간 동안에 다른 도발을 할 가능성도 있겠습니까? 저는 그 군사 정찰 위성이라는 것과 북한의 도발은 좀 이 별개로 놓고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예. 그 군사 정찰 위성이라는 거 개발 자체가 목표이기 때문에 네. 우리가 계속 얘기해온 것처럼 이것은 기술적으로 매우 까다롭고 쉽지 않은 과정이거든요. 네. 그렇다면은 시기나 정했을 때 뭐 북한이 원하는 늘 어떤 기념일에 이것을 하면 좋긴 하겠지만 그러기에는 이것은 기술적인 민감성이 너무 높은 거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기술적인 부분을 우선시한다면은 그때 적절하게.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기술적으로 일정 수준이 자신이 있다라고 할 때 뭐 2차 발사도 이제 가능하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예. 그와는 다르게 북한이 사실은 지난달 16일이 마지막 13일이죠. 4월 13일에 화성 18을 쏘고 나서 도발을 휴지기를 갖고 있는데 네, 그간에 맞습니다. 굉장히 많은 일들이 있었죠. 그러니까 예. 북한에서는 늘 자신들에게 적대시하는 정책이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고 방금 말씀하신 우리가 하고 있는 그 화력 훈련 같은 경우에도 리병철이 아주 공개적으로 조목조목 얘기를 하면서 이것은 북한에 대한 공격이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네. 거기에 대한 어떤 대응 형태의 도발은 있을 가능성은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 오늘부터 그 PSI라고 해서 예. 대량 살상무기 확산 방지 구상이죠. 그 훈련이 한국에서 저쪽 남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네. 그것도 사실은 북한을 겨냥한 겁니다. 그 PSI라는 것 자체가 북한 때문에 처음 만들어지기 시작한 거였기 때문에 이제 그런 모든 면을 그 전체적으로 종합해 볼 때 네. 북한의 도발은 분명히 재개될 가능성이 높다. 이제 아. 다만 시기의 문제고 네. 강도의 문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조금 전에 이제 김열수 실장님께서 우리가 이 발사체를 인양하는 게 굉장히 어렵지만 성공한다면 뭐 의미 있는 것들을 이제 좀 저희가 알아볼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이제 하단에 나오는 것처럼 속보가 나왔습니다. 합참에서는 지금 우리 군이 오늘 8시 5분쯤에 북한이 주장하는 우주 발사체의 일부로 추정되는 물체를 식별해서 현재 인양하고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정말 이제 북한의 발사체 일부라면 보통 어떤 것들을 이제 분석을 하게 되는 건가요? 2012년도하고 2016년도 사항을 우선 말씀을 드리고요. 예. 그리고 지금 질문하신 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12월 달에 북한이 은하 3호를 발사해서 성공을 했거든요. 네. 그런데 그때 이제 그 일단 추진체가 우리 그 서해 그 소위 말하는 군산 앞바다에서 훨씬 멀리 떨어진 곳에서 이제 떨어졌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거하고 페어링하고 일부 수거를 했어요. 수거를 해서 어떤 장비들이 사용이 됐고 그 기술이 어느 정도인지 그걸 이제 우리 한국 기술자들 뭐 미국 기술자들 다 합동으로 연합으로 해가지고 이 기술을 분석하고 파악을 했어요. 그런데 2016년도 2월 달에는 아주 놀랄만한 사건이 생겨요. 그게 뭐냐면 북한이 이제 우리가 2012년도 12월 달에 그걸 수거해가지고 다 이게 분석을 하고 그러니까 아차 이게 문제가 있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2016년도 2월 달에는 일단 추진체를 갖다 폭발을 시켜버려요. 그러니까 예. 일단 추진체가 분리되고 난 뒤에 그 자체를 폭발을 시켜버리니까 우리가 할 별로 수가 이제, 없겠군요. 이제 얻을 수 있는 게 별로 없는 거죠. 예.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도 저는 이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일단 추진체는 폭발시킬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일단 추진체 폭발 여부는 없고 네. 오히려 2단 추진체에서 문제가 있었다라고만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단 추진체하고 페어링이 분리된 걸 보면 몇 가지 이제 기술적인 문제들을 볼 수 있을 거예요. 네. 액체 연료를 사용했는지, 고체 연료를 사용했는지, 네. 이것이 몇 톤 포스 정도의 추력을 가지고 있는 건지, 어떤 그 제품들이 사용이 되었는지, 이것이 국제 제재에 위반되는 제품인지 아닌지 이런 것들까지 다 파악할 수 있지 않겠는가. 아마 수거가 되면 되는 예. 대로, 많이 되면 많이 되는 대로 훨씬 많은 정보를 확보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군이 뭐 잔해 인양 작업에 돌입을 했고 북한이 주장하는 우주 발사체 일부로 추정되는 물체를 인양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기 때문에 인양이 되고 그에 대한 분석이 있는 대로 저희가 속보로 바로 전해드리도록 하고요. 일단 우리는 NSC 상임위원회를 지금 열고 안보 상황을 점검하게 되는데 분명히 이거는 안보리 결의의 중대한 위반이라는 것은 이제 많은 국민들도 다 알고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뭐 중국과 러시아 당연히 이제 안보리 상황에서 북한의 편을 들 것이다라는 분석들이 많은데 지금 그렇게 생각해 볼 만한 여지들이 충분히 많은 거죠.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2006년에 북한이 처음 그 핵실험을 한 이후에 바로 유엔 안보리에서 결의를 한 것이 핵이라는 것은 핵실험만 갖고 핵만 갖고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 핵탄두를 탑재해서 쏠 수 있는 이른바 투발 수단을 북한이 그 동시에 개발하기 때문에 북한의 불법 핵 보유와 더불어서 그 투발 수단인 이 탄도미사일을 사용하는 모든 기술, 탄도미사일 기술을 사용하는 모든 발사체를 다 유엔 제재 결의 위반으로 만든 거죠. 예. 유엔 제재 결의라는 것이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게 사실상 국제법의 그런 효력이 있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뭐 한국이 발사를 하는 우리의 누리호랑 북한이 하고 있는 이거랑은 굉장히 다른 거. 이건 분명하게 국제사회에서 불법으로 북한은 그렇죠. 규정을 한 것이죠. 말씀하신 유엔 안보리로 가지고 갈 가능성이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저는 북한이 거기에 대한 사전 정지 작업도 좀 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1차적으로 일본에게 통보를 했죠. 그건 국제사회 규범에 예. 따른 것입니다. 왜냐하면 일본이 이제 조정국이 되니까 그쪽으로 날아가니까 일본한테 얘기를 해야 되는 거고 더불어서 국제해사기구 IMO에는 통보할 의무가 없습니다. 근데 거기에도 통보를 했거든요. 물론 원래 발사 5일 전에 통보해야 되는데 바로 하루 전에 통보를 했죠. 이제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만 그 외에도 이제 2가지 정도 더 국제기구에 있는데 거긴 다 통보를 하질 않았어요. 근데 그럼에도 전체적으로 북한이 하는 모습을 보이면 나름대로 국제사회의 규범을 지키고 있다. 그러면서 이제 계속해서 만약에 이번에 성공했으면 특히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올 텐데 한국 누리호에 대한 위성 발사는 왜 문제시 안 삼고 자기네들만 문제 삼냐. 이게 김여정이 한 2년 전부터 얘기하는 그렇습니다. 이른바 이중 잣대, 이중 기준의 문제거든요. 예. 그런 모습들을 다 명분을 삼는 것은 저는 이 명분이 없어도 유엔 안보리에서 지난 뭐 2년간 보여준 모습을 보면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에 대한 추가 제재에 동의할 가능성은 없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이런 명분까지 더 있으니까 더욱더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 편을 들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는 것이죠. 그 속보로 전해진 NSC에서는 또 이런 이야기도 했다고 합니다. 동맹과 공조 태세를 유지하겠다. 최근에 이제 한미일 삼각 공조가 굉장히 공고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북한이 도발을 했고 공조 태세를 유지하겠다라고 한다면 뭐 어떤 것들을 할 수 있겠습니까? 아마 이번에 발사한 북한의 정찰 위성은 한미일의 안보 협력을 또 한미일의 어떤 이런 문제에 대한 공조를 훨씬 더 촉진시킬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예. 우리가 작년 10월 달에 한미일 정상회담을 통해 가지고 정보 공유에 대한 얘기를 했잖아요. 그리고 이번에 G7 정상회담에서 거의 시간이 안 맞아 가지고 못했지만 7월 달에 다시 바이든 대통령이 한국 대통령하고 일본 총리를 미국으로 초청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예. 그때 뭐 논의될 수 있는 것이 결국은 한미일의 정보 교환과 관련된 거거든요. 지금은 이제 한미일의 정보 교환은 티사라고 하는 걸 통해 가지고 하는데 일본이 필요로 하는 정보는 한국이 미국한테 요청을 하면은 미 국방부에 한국이 미 국방부에 주고 미 국방부는 다시 일본에 주고 반대도 마찬가지거든요. 네.
그러면은 제가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1단 분리되고 2단 분리되고 하는 게 5분 만에 다 끝나는데 5분 안에 네. 그렇게 해가지고 사후에 정보 받아가지고 어떻게 여기 대응하겠어요. 예. 그래서 한미일의 정보 공유가 이제는 실시간으로 넘어가는 그런 어떻게 보면은 시스템화 되어가는 그런 것들이 논의되지 않겠느냐. 아마 그런 차원에서 NSC에서 이런 논의들이 좀 있었고 예. 아마 이것이 7월 달을 좀 넘어가면 네. 어떤 체제로서 우리 눈에 좀 나타나지 않겠느냐. 그렇게 되면 훨씬 더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여기에 대응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죠. 예, 그럼 끝으로 좀 짧게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렇게 뭔가 한반도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는 듯한 이런 분위기에 우리 국민들을 좀 불안해하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좀 어떻게 좀 생각하고 계시는지요? 뭐 당분간 북한이 이런 도발 행위를 지속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예. 어쨌든 한미일은 철저한 공조를 통해서 이것을 대응을 하고 있으니까 이제 예. 군사적인 측면에서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고맙습니다.